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전국 곳곳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3.8도까지 내려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면서 계절의 시계가 겨울로 향한 듯 전국이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강원도 설악산 기온이 영하 16.4도로 가장 낮았는데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30도에 달했습니다. 서울도 영하 3.8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최저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강한 바람이 추위의 기세를 더했습니다. 강풍경보가 내려졌던 제주 고산에는 초속 34.5m, 전남 흑산도에 초속 29.4m의 순간적인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서울에도 초속 13.2m의 바람이 부는 등 전국에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찬 공기를 동반한 고기압이 접근하는 가운데 동해상의 저기압이 버티고 있어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번 추위는 오래가지 않겠습니다.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차차 올라 19일과 20일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으나 내륙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이 계속돼 체감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은 예년 이맘때의 기온을 보이겠지만 주 후반에 또 한 차례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는 등 초겨울 추위가 주기적으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남부지방에는 눈이 내리며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경북 구미의 병원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환자 등 9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들이 차선을 넘어 뒤엉켜 있습니다. 대형 교각에는 미끄러진 차가 줄지어 서 있고 경찰이 통제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으로 남부지방 곳곳에선 미끄럼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아침 7시쯤 경남 창원시 쌀재터널 예곡교에서 승용차 6대가 잇따라 부딪혀 2명이 다쳤습니다. 창원시 완암터널 근처에서도 승합차와 승용차 등 8대가 뒤엉켜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전 5시 반쯤에는 대구 달성군 평촌교에서도 달리던 차들이 미끄러지면서 15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얼어붙은 도로가 많다며 다리와 터널 근처에서 주의 운전을 당부했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건물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휠체어를 탄 환자들이 입과 코를 막고 대피합니다.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6층짜리 병원에서 불이 난 건 오전 8시 10분쯤입니다. 이 불로 병원 뒤편 주차장이 불타고 입원 환자와 직원 등 9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연기가 막 펑펑한 게 불이 꽃이 피는 게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얼굴에 그 손에 그 전부 연기라 어머니 이게 연기라 안 죽었어요 다행히. 40여 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대부분 경미한 수준입니다.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그런 환자는 없었고요. 거동이 가능한 상태라서 처음에 옥상에 26명 대피하거나 그 계단실에 있던 2명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축을 해서 다 대피를 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병원 외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강원 고성군 주광면에 있는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빈집에서 시작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에 있는 산으로 번져 소방이 30분 만에 모두 불을 껐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국도를 달리던 SUV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30대 남성 SUV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세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4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서로 호송 중이던 외국인이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달아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19살 남성 유학생 A씨를 어젯밤 9시 20분쯤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 반쯤
광주 총장동에 있는 생활용품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혀 광주 동부경찰서로 인계되던 가운데 6시쯤 경찰서 현관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호송될 당시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고 광주에 있는 대학 기숙사에 숨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마비됐던 행정 전산망을 복구하는 작업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정부 24가 서비스를 먼저 임시로 다시 시작했고 또 지자체에서 쓰는 전산망도 재개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 사태를 일종의 재난으로 보는 만큼 후속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구하는 데 하루 가까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먹통이 됐던 인터넷 민원 서비스인 정부 24 시스템을 먼저 되살렸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포함해 인터넷으로 뗄 수 있던 증명서 발급에 일단 숨통이 트였습니다. 일선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행정 전산망도 뒤늦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민센터와 민원실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어떤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또 주말의 경우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이 적은 만큼 이용자가 많을 때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행정 시스템 장애를 재난에 버금가는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디지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불편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데이터 센터 화재로 대규모 통신 장애를 겪었을 때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시 카카오가 대책을 내놨고 정부는 핵심 기능이 한 곳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전산망 복구를 마무리하는 대로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찾는 동시에 공공부문 전산망과 데이터 관리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발생으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포르투갈과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이상민 장관은 어제 저녁 급거 귀국해 곧바로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장관은 모든 서비스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기술적인 복구와는 별개로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21개 회원국이 무역 확대와 부패 척결, 기후변화 대응이 핵심인 골든게이트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전에는 이견을 보여 공동선언 대신 별도 의장 성명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아시아태평양 21개 회원국이 참가한 APEC 정상회의 폐막 직전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발언은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확고하다는 것이었습니다. America's commitment to the Asia-Pacific is unwavering. And in our view, from America's perspective, essential.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회의 폐막과 함께 골든게이트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 WTO를 중심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간 무역체제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시장 주도 방식, 아태 지역 내 경제통합 노력도 하기로 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거나 없는 기술로 생산된 수소개발 및 구현 노력과 기업 소비자를 위해 포괄적, 개방적,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부패 범죄자들과 그들의 불법 자산에 대한 회피처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전에는 이견으로 공동선언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대신 의장 성명을 채택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그나마 회원국 대부분이 침략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유엔 헌장 원칙 기반 평화 달성 필요성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마스전의 경우 가자 지구 위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미국 등 일부 정상이 각자의 입장을 공유했다며 입장차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APEC 회원국은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21개국인데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인구 구성에서 무슬림이 많은 국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다자 외교 무대인 에이펙 정상회의의 2박 4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0시 10분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태 지역 경제 성장을 논의하는 최대 협력체인 에이펙 무대에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협력과 기후위기 극복 같은 경제연대 방안은 물론이고 북러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한 국제 공조도 요청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내 현안을 점검한 뒤 내일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네, 어제는 북한이 지정한 이른바 미사일 공업절이었습니다. 올해 첫 기념일을 맞았는데 군사정찰 위성 발사와 같은 무력 도발 가능성이 예상됐지만 잠잠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이날을 북한은 올해부터 미사일 공업절이라는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마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북한 매체에 처음 등장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사일 공업절 당일 북한 매체들은 별다른 기념일 관련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알찬 성과로 올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분발해야 한다며 주민들을 다그쳤습니다. 미사일 공업절을 맞아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북한은 실행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앞서 2번이나 실패하며 체면을 구겼던 만큼 서두르지 않고 기술적으로 완벽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성공 가능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혀 이 엔진을 사용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거란 예측도 나왔지만 이 역시 빗나갔습니다. 다만 북한이 무력 도발 대신 김주애 등장 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통해 주애 띄우기에 나섰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기념 행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또 딸 김주애가 나올 수도 있어서 아무래도 북한의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겠다. 앞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미사일 공업절에는 주애 등장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보통 주요 행사 다음 날 보도를 하는 북한 매체 특성상 관련 보도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가운데 이날을 기점으로 주의 위상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정보와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엔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 주가 변동 요인을 덜겠다는 건데 야당은 즉각 부자 감세, 또 총선용 졸속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상장 주식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을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으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이면 큰손들이 서둘러 주식을 매도하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대주주 확정일 전날엔 하루 동안 1조 5천억 원어치 개인 순매도가 나왔고 2021년에는 무려 3조 원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전부 이탈 현상이 생겨서 주식시장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에게 아주 치명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로 한 차례 주식시장을 달군 정부와 여당이 이번에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0억 원 이상으로 올리려다가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맹공을 퍼붓자 결국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조건으로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한 부분입니다. 그랬던 게 1년 만에 다시 수면에 오르자 민주당은 당장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고 발끈했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에 이은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입니다. 말로는 건전 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대주주 이용권은 시행령 사안이라 정부 단독으로 고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연말 예산 정국 코앞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 완화에 대해서 방침이 결정된 것은 전혀 없고 현재 시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고 특히 야당과의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당과의 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올해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일은 12월 27일입니다. 대주주 기준 완화로 연말 주가 방어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세수 결손에 구멍이 더해지는 데다 글로벌 표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논란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표이사도 형사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성남중앙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를 포함해 공장장과 팀장급 직원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시설 점검과 안전 부분 총괄 관리 책임이 있는 이 대표에게 사고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8월 경기 성남에 있는 샤니 공장에서 50대 여성이 빵 반죽기계 아래에서 부품을 교체하다가 몸이 끼면서 결국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샤니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난 첫 주말, 대학별 논술 면접고사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수능은 어려웠고 N수생도 많아서 입시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수능을 끝내자마자 숨 돌릴 틈 없이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가 시작됐습니다. 추운 날씨에 옷을 겹겹이 껴입은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옵니다.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부모들도 시험을 끝낸 자녀를 반깁니다. 올해 수능은 이른바 킬러 문항이 없는데도 쉽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고3 재학생이 아닌 N수생 비율도 35%로 28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재수생이 재학생보다 수능에서 강세를 보이는 경향을 고려하면 재학생들로선 수시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내신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논술을 쓰는 전략을 택했고 그래서 저는 수시를 이렇게 6장을 다 논술로 썼습니다. 의대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만에 경쟁률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열풍이 이어졌습니다. 내년 의대 정원 변화 가능성은 올해 수험생들 지원 전략의 중요 변수입니다. 경쟁률이 올라가고 원하는 사람도 많아지니까 저도 더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겠다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아무래도 지금 의사라는 직업이 확실히 연봉도 높고 좀 안정적인 직업이다 보니까 미래를 위해서 좀 더 투자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주요 대학들의 대학별 고사는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논술과 면접 전형은 수능 성적이 발표되기 전에 몰려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하마스가 인질 석박 협상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감시 드론을 띄우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미 CNN 방송이 현지 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스라엘이 다수의 인질이 석방되는 며칠 동안 군사작전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는 있지만 드론 운용 중단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CNN은 하마스의 드론 관련 요구가 아직 협상 테이블에 남아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이미 공식적으로 거부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피난민들이 대피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유엔 학교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최소 50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하마스 측에서 제기됐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 관리는 현지 시각 18일 AFP 통신에게 유엔이 운영하는 자발리아의 알파쿠르 학교에 오늘 새벽 공습이 있었다면서 최소 50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피투성인 채로 먼지를 뒤집어 쓴 시신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영상이 알파쿠르 학교의 피폭 뒤의 모습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 관리의 주장에 대해서 이스라엘군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청주시 분평 2지구를 9,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를 했죠.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벌써 뜨거운데요. 인구 증가에 따른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질 거란 예상과
과잉 공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혼재합니다. HCN 충북방송 성홍규 기자입니다. 청주시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한 인터넷 카페에 분평 이지구 관련 글이 줄을 잇습니다. 관심이 몰리는 건 청주시에선 지난 2005년 연말 지구 지정된 동남 택지지구 이후 18년 만에 대규모 후보지 지정이기 때문입니다. 국토부가 무심천을 사이에 두고 방서지구를 마주보는 분평 이지구 9,000호를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 청약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과는 별개로 청주시에선 내년부터 2030년까지 7만 9천여 호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청주시는 예정된 전체 물량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적정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주택정책개발계획에 매년 5,000호 이상을 공급해야 되는데 2030년까지 9,000호가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과잉 공급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미분양 주택이 108호에 불과하고 인구가 증가 추세인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의 예상은 다릅니다. 이미 주택 보급률이 110%가 넘는 상황에서 공급 과잉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9,000세대가 들어온다면 청주시의 서부권과 동부권의 균형을 맞추는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9,000세대가 들어온다면 너무 공급 과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급이 많아도 탈, 적어도 탈인 아파트. 청주시의 현명한 공급 스케줄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성홍규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를 거치며 주가 불안 등 금융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인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KRX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들이 KRX 금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 시중 증권가에 개설한 금 현물 계좌 수는 올해 상반기에 105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금 현물 계좌 수는 2021년 말 88만 5천 개, 2022년 말 98만 6천 개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 현물 계좌 소유자 중 30대 이하의 비중이 46%를 차지해서 재테크에 밝은 젊은 세대들이 금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서 전세 사기 의혹을 받는 임대인이 해외로 도주해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임대인 이모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은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에 12건, 수원 남부경찰서에 6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고소장이 접수되기 직전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했고 인터폴 적색 수배도 할 예정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빈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방제용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살충제를 뿌리기보다 고열 스팀기나 청소기 등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사는 김태원 씨는 요즘 빈대가 자주 출몰한다는 소식에 걱정이 많습니다. 집에서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에 근처 마트를 찾았습니다. 집에 모기약밖에 없어서 빈대를 잡기에는 좋은 살충제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나오게 되었고요. 빈대가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관련 상품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지난달 대비 살충제 판매가 평균 20% 이상 확대됐고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은 80%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모기 살충제가 보통 팔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빈대 이슈가 있으면서 냉각 살충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살충제까지 이제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증정 행사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판매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난해보다 1,400% 넘게 증가했습니다. 살충제가 제일 잘 팔렸지만 스팀 청소기 등도 덩달아 인기를 끌었습니다. 침구 청소기도 작년 대비 9배 이상 증가했고 또 고열 스팀기 역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살충제를 사용하기보다 스팀 청소기 등 물리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빈대에 내성이 생긴 경우가 많아 살충제 효과가 생각보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공 청소기
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팀 다리미의 열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우선적으로 먼저 쓰시고 살충제를 국소적으로 조금씩 이용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충제는 가능한 대롱이 달린 것을 구매해 침대 틈새 등 빈대가 있을 만한 곳만 뿌리고 반드시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선입니다. 정부가 40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조사한 입학 증원 수요 결과 발표를 2차례나 미뤘습니다. 추가로 조사할 게 있어서라고 해명했지만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있는 의사단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애초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를 지난 13일 오전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4시간도 안 돼 발표를 연기하고 주 내로 발표하겠다던 계획도 재차 미뤘습니다. 결과를 비공개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복지부 장관은 취소가 아닌 연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40개 대학의 의대 정원 수요를 2030년까지 저희가 받았는데요. 좀 따져볼 것도 있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를 두고 2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2025학년도에 2,700명에 달하는 증원 수요를 더 늘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과 의대들의 요구를 고려해 규모를 더 늘릴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병원을 상대로 추가로 의사 인력 수요 조사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파업까지 고려하는 의사단체의 반발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의사회 일부 의사들이 휴진 집회에 나서는 상황에서 수요조사 발표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교육적으로 과열이 엄청나게 되어 있는 그런 수요를 반영한 그 대학들의 결정을 반영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의료 현장의 왜곡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 반대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각계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투명하게 의견 수렴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공개되는 것들은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발표에 이어 수요조사 결과 발표까지 연달아 머뭇거리면서 의사협회의 눈치를 심하게 본다는 지적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직업 특성상 주삿 바늘을 자주 접하는 의료진은 항상 바늘에 찔려 감염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일단 피부에 들어가기만 하면 흐물흐물해져서 처리 과정에서 찔리는 걸 막을 수 있고 재사용은 아예 불가능해 감염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주삿 바늘이 개발됐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뾰족한 주삿 바늘을 돼지고기에 찔러 넣습니다. 잠시 후 뽑아낸 바늘은 마치 고무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주삿 바늘을 의료용 링거에 연결해 봤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37도의 물에 바늘을 담갔더니 링거액이 일정한 속도로 흘러나옵니다. 잠시 뒤 꺼낸 바늘은 물렁물렁해졌지만 변형되거나 주사액이 샜는 적은 없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에서 1분간 사용한 바늘입니다. 상온에 꺼낸 지 1시간이 넘게 지났는데도 여전히 흐물흐물해서 이렇게 찔림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바늘의 신비한 물성은 고분자로 코팅된 갈륨 덕분입니다. 실온에서 딱딱한 고체인 대부분 금속과 달리 29.8도만 넘어도 액체가 돼버려 물렁물렁해지는 겁니다. So what happens in supercooling is that gallium becomes micro droplets and it's hard to be frozen again. About negative 5 degrees Celsius, that's where the used needle will be solidified again. 쥐의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실험에서는 기존 바늘보다 갈륨 바늘을 사용할 때 혈관 손상이 더 적었고 염증 반응도 더 드물게 나타났습니다. 비윤리적인 주사기 재사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의료진의 찔림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진은 갈륨 바늘이 현재 상용화된 찔림 방지용 바늘보다 가격이 20% 비싸지만
바늘에서 갈륨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며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데요.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면 차량이 보행자를 빠른 속도로 추월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차도와 인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좁은 골목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로 차량이 비집고 들어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일 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은 지난해 12월 지정된 보행자의 통행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행자 우선도로입니다. 차량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취재진이 도로 한가운데를 천천히 지나갔더니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차량이 보행자 통행을 보호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거나 추월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보행자 사고 20만여 건 가운데 사망에 이른 경우는 5,800여 명.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보행자 우선 도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서울에만 110여 곳이 운영 중이지만 운전자도 보행자도 제도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놀랐어요. 오는 건지도 몰랐는데 와서 놀랐어요. 그냥 막 차가 쌩쌩 지나다니고 전혀 보행자 우선 같지가 않아요. 저번에 친구랑 밤에 여기 걸어 다니는데 뒤에서 갑자기 경적을 울려가지고 엄청 놀랐던 경험이 있었어요.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네. 전문가들은 도로 환경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설계된 곳이 많은 데다 운전할 때 보행자를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 여전히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차량 중심으로 도로가 설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운전자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어떻게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무인 단속 카메라는 신호 위반이나 불법 주정차는 적발해도 보행자 추월까지 단속하긴 어렵습니다.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쉽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행자 우선도로 표시가 눈에 더 잘 띄게 시설물을 세우고 제한 속도를 더욱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단색화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의 기하학적 추상 미술을 재조명하는 대규모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한기, 유영국 등 거장들의 초기작을 만날 수 있고 윤영근, 이승조 작가의 추상화 등도 반세기 만에 공개됐습니다. 이교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점과 선, 원과 사각형 등 단순한 형태와 화면의 평면성을 강조하는 기하학적 추상 미술. 국립현대미술관이 1년에 걸쳐 공을 들여 192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작가 47명의 추상미술 150여 점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엄격한 기하학적 형태보다 자연의 형태를 단순화한 거장 김한기, 유영국의 작품과 함께 침묵의 작가 윤영근 작가의 작품 중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추상화가 이번에 첫 공개됐습니다. 특유의 어두운 청다색 색조가 짙게 깔린 그의 추상화 대표작들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세상을 떠난 박서보나 하정현 등 단색화 화가들의 기하학적 시도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시인 이상이 디자인한 잡지 표지나 근대기의 영화 포스터를 통해 그 시도의 출발점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단색화에 밀렸던 기하학적 추상 미술의 가치를 재조명합니다. 기하 추상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이후에 한국 미술의 여러 가지 모습들, 또 특히 한국 추상을 대표하는 단색화 등에서 어떻게 담겨 있는지 이러한 지점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감상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이 당대 추상 화가들에 미친 영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주시대의 개막에서 영감을 받은 한목 작가의 금세군의 교차와 변영원 작가의 합전 97번, 이승조 작가가 제4회 오리진전에 출품했던 작품은 53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약 100년 전부터 전위의 상징으로 건축 디자인 등과 호흡하며 독창성을 확장해온 기하학적 추상미술의 궤적을 보여줍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뮤지컬 렌트가 3년 만에 무대에 오릅니다. 또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풍성한 볼거리의 푸에르자 부르타도 다시 관객몰이에 나섭니다. 김정회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52만 5,600분의 귀한 시간들, 우리들 눈앞에 놓인 수많은 날. 52만 5,600분의 귀한 시간들, 우리에겐 오직 오늘뿐. 뮤지컬 렌트는 긴 여운을 남기는 노래들 못지않게 청춘들의 감정을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노래 가사들이 매력적입니다. 에이즈, 동성애, 마약 중독 등 1990년대 미국 사회의 문제들을 담았습니다. 초연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있는 건 젊은이들만의 공통된 고민과 감성이 담겨섭니다. 코로나19로 조기 폐막한 뒤 3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르는 이번 공연은 대체 불가 엔젤 역으로 인기를 얻어온 김호영 씨의 마지막 무대이기도 합니다. 엔젤로서의 이 렌트는 아마 저는 이번 시즌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저희 작품이 오늘 오직 오늘뿐이라는 테마가 있잖아요. 정말 이번 엔젤이 저한테 마지막이니만큼 매 순간을 오직 오늘뿐이다 생각하고, 관객들 머리 위로 배우들이 날아다닙니다. 공중에 매달린 투명 수조 안에서 헤엄치고 달리기도 합니다. DJ가 트는 현란한 EDM 음악에 맞춰 관객과 함께 춤을 출 땐 종이꽃가루가 사방에 흩날리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1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에 스탠딩 장소에서 다양한 특수효과와 열정 넘치는 퍼포먼스로 배우와 관객 모두 빠져드는 실험적인 공연입니다. 사진빨 잘 받는 인스타용 공연으로도 입소문이 났는데 올해는 국내 초연 10년을 맞아 아예 인스타 세대인 MZ 관객을 목표로 성수동에 전용 극장을 차렸습니다. 일반적인 공연 형식에 익숙한 관객들에겐 감동의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 즐기고 느끼는 데 충실한 가장 기본적인 공연이기도 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규제 철회 시기에 대해 솔직히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의 수입 규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년 만에 정상회담을 열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중국 측 수산물 수입 금지를 즉시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오염수를 핵오염수로 부르며 적절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양국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이어 미국 애플, 디즈니 등 유명 업체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옛 트위터인 X의 광고 게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애플과 디즈니,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등 대형 엔터테인먼트 업체 여러 곳이 일론 머스크의 X에 대한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전날에는 IBM이 X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X에 대한 대형 광고 이단 중단은 머스크가 반유대주의 지지 논란에 휩싸인 뒤 나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학전 같은 공간마저 정말 사라진다면 우리 대중음악의 이런 그 다양성은 과연 이제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정말 안타까운.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만 있다면, 돌이킬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학전 측에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신인 가수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내가 저 무대에 설 수 있을까라는 제가 꿈꾸던 어떤 뮤지션들의 꿈의 무대였죠. 평상시 지내다가 그 공연하면서 얘기하고 노래하고 많이들 뵙고 이게 제 비상구입니다. 바깥 날씨가 영하 10도를 오르내려도 학전블루 소극장 앞은 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관객들이 하도 많이 오셔서 저희 대기실 안에까지 관객분들이 들어가셔서 함께 공연을 즐기셨던. 나 학전에서 공연하는 사람이야? 약간 이렇게 자부심이 어마어마했고요. 프로포즈도 도와드리고 나중에 막 인연이 되어서 결혼식 축가도 불러드리고. 김광석, 우리 광석이 형의 공연에 관객으로 가서 보기도 하고 또 게스트로 가서 노래를 하기도 하고. 김광석 선배님이 기일이었던 거. 소주도 한 잔씩 따라 놓고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학전에서 작품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거쳐가신 작품이기 때문에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 모를 아름다운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관객분들이 줄은 거는 사실이고요. 인터넷 문화나 온라인 문화나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해지면서 시대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지금 대형화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했었지 눈부신 햇살 아래 이름 모를 풀잎들처럼 서로의 투명하던 눈길 속에 만족하던 우리. 진짜로 없어지는 건가 아직도 좀 실감은 나지 않고요. 학전이라는 역사가 사라지지 않게 이 문화가 이만큼의 가치가 있고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또 뮤지컬을 비롯한 연극 씬에 있어서도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문화적인 유산이죠. 국가 차원에서 더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존될 수 있도록요. 학전 무대에서 연기할 수 있는 날까지 관객분들 찾아주시는 발걸음에 감사함으로 보답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체감 온도는 영하권인데요. 낮에는 14도까지 올라서 활동하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경기 남부는 종일 나쁨, 서울과 경기 북부는 오후에, 충청과 전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4도, 부산이 3.8도고요. 낮 기온은 춘천이 13도, 대구는 16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